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제는 국가 간에도 동맹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르는 것처럼 마치 트럼프 카드를 갖고 포커 대회를 나가는 것처럼 셈법이 복잡해진 건데요. 한국에도 당장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경계는 하되 절망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차분하게 활로를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도 철강에 대해 관세로 목을 조였지만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협상과 거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때 분노하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욕하기만 하고 단절을 논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곳곳에 간첩을 심어 갈라치게 하려는 딱 그 논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니에서 저러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전적이 있습니다. 모두 이번처럼 관세 전쟁 같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더욱 강력해진 무기가 하나 있죠. 공산당에 접하는 가장 가까운 최전선 국가인데다 언제라도 목숨 바쳐 싸워 나라를 지킬 의지가 강한 국민이 가득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방산사업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차 등 일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1년에 국방비만 1천조 이상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트럼프도 우리 방산에만큼은 특별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고 조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숨은 의미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고 단 몇 개월 만에 현무호 미사일을 개발해 사실상 전 지구들 작전 범위로 두게 된 일화를 통해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정계에서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 현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들 무기로 전 세계들 길들이게 하는 방법이 품격 있고 고매한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국 이익 우선주의의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실리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25% 일괄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철강 제품 수출이 나라의 근간 산업 중 하나인 호주는 이미 미국에 선을 대고 트럼프로부터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따내기도 했죠. 그만큼 트럼프를 대할 때는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트럼프 카드들 내서 대응할 수 있는가 들 고민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한국에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됐다고도 하는데요.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핵포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1100km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이 반입된 이래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때 F-4 팬텀 4대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언제라도 출동해 평양 수정공이나 중국 베이징에 핵미시 사이를 날릴 수 있는 5분대 기조가 있었다고도 하죠. 하지만 세상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로 전술핵을 모두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정작 1994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연히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서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맞닿습니다. 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워싱턴 정재계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주한미군 관세 문제와 엮여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사실상 반미국 반한국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 만큼 우리 산업에만큼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방과 관련한 협상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게 정론이었는데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될 무기라며 이 틈을 타서 또 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두 개발 시작, 휘슬을 불면 몇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오케이만 하는 형식만 갖춰준다면 열심히 개발하는 모양새로 단 6개월 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기술과 인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하리만큼 우리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뭔가 발사체를 쏘아 올려 정확한 궤도에 올린다. 느낌이 오시나요? 하지만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출력 부족으로 실패 후 호주 공해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었죠.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첫 시도에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멀리 나라가 떨어질 정도의 기술력을 단번에 갖췄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성 하나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분리 사출하는 기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한 번에 4개 위성을 쏘아 올린 셈인데요. 이게 아에서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술은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에 집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위성을 탄두로만 바꾸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뉴스가 발표됐을 때는 군사 대국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던 다탄두 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진심으로 경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연구진들은 순수 과학 목적의 미니 위성일 뿐이다 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별 1호의 귀환 계획, 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KBS 아나운서는 기술진에게 우리도 ICBM 기술을 보유하는 거예요? 라는 순수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당연해서의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라며 잡아댔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한 달 만에 SLBM을 개발했다며 국산 1호 도산 안창호함을 출항시키질 않나? 한국 화약이 전신인 하나우주사업부문에서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라는 아리까리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개한 현무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 2급인 우리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 관계를 쌓아온 것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될 무기다. 중국 같은 책임 있는 대국만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로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면서도 우리는 미국 등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도 한국의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미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준비된 모범 국가입니다. 언제라도 큐 사인만 떨어지면 뚝딱 하고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무사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제품을 시험하던 2, 3년 만에 양산에 성공해 전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뒤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탄도 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음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행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 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 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 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 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4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4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을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이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T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기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0L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한화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 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의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000에서 4,0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나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에서 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 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 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E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하나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 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준은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2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2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50 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 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함인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m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크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베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구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이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이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현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T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에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호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추락 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로키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시의 제32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